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과 다음 동영상에서는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17도 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법 총칙에 나오는 방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방조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조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솔직히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2회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방조범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앞으로 다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게 방조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건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방조범에 대한 규정은 형법 제32조입니다. 형법 제3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이게 종범이 방조범하고 같은 말입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방조범이 종범이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여기서 이제 그 종범이 되면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감경을 다운그레이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감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적 감경이라고 합니다. 그 종범의 효과가 되겠죠. 필요적 감경. 자, 조문에 방조란 말이 나오는데 방조는 도울조임으로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방조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도와준 자인데 여기서 도움을 받는 타인이나 그 타인의 범죄를 정범이라고 합니다. 결국 방조범이란 타인의 범죄, 정범을 방조한 사람, 다시 말해서 정범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정범과 방조범의 차이를 보다 감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영화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습니다. 범죄를 영화라고 생각하면 범죄의 주연에 해당하는 것이 정범이고 범죄의 조연에 해당하는 것이 방조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5회 동영상에서 공동정범을 보았는데요. 영화를 보면 공동주연이 있지 않습니까? 남우주연과 여우주연이 대체로 공동주연이 되지요. 범죄도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정범이 되는 공동정범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단독 정범도 있는데요. 혼자 정범인 거죠. 단독 정범. 영화에서 단독 주연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간접 정범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방조범이란 범죄의 주연인 정범의 범죄를 돕는 범죄라는 영화의 조연입니다. 그래서 형법은 방조범에 대해 종범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조범과 종범은 같은 말입니다. 종범의 종은 따르다, 모시다, 시중들다는 뜻인데 정범을 모시고 시중든다 이런 개념인 거죠. 정범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조연이라는 느낌을 이 종범이란 말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방조범이 성립할까요? 방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일 첫 번째가 정범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조범은 정범을 돕는 사람인데 돕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그 범죄의 주연이 되는 정도가 되면 주체가 되는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범죄에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 그중 누가 정범이 되느냐를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범죄에 관여한 경우 누가 정범이 되느냐에 관해서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행위지배설입니다. 지난 15회 동영상에서 공동정범을 다루면서 행위지배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행위지배란 말 그대로 범죄 행위를 지배한다 또는 장악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정범은 여러 명이 함께 정범이 되는 경우인데요. 함께 범죄에 관여한 각자에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으면 그 각자가 공동정범이 됩니다. 그러면 기능적 행위 지배란 무엇일까요? 15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가담자가 분담한 역할의 기능이 범죄 행위를 지배한다, 장악한다가 되겠죠. 이 말은 가담자가 그 범죄 행위에 있어서 한 역할이 범죄 행위의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여 만약 그 가담자의 역할이 없었다면 범죄 행위가 실현되지 않았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5회 동영상에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그 겉모양이 비슷할지는 몰라도 개념적으로는 다릅니다.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함으로써 범죄를 실행하는 사람인 반면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를 돕는 정도일 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방조범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15회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형법에서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요건이란 필요한 조건이란 뜻입니다. 또 주관적 요건 할 때 주관적이란 말은 마음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란 말은 마음 바깥, 다시 말해서 사람의 외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이란 방조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돕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이고, 객관적 요건이란 돕는 사람이 외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여야 방조범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방조범의 주관적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알아두실 점은 원칙적으로 알고 해야 범죄지 모르고 하면 범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조범은 어떤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방조범은 두 개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개의 고의를. 이것이 정범과 다른 점입니다. 정범은 지범죄 지가 하는 거니까 지 범죄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되는 거겠죠. 하지만 방조범은 다릅니다. 정범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고의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방조범은 두 개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를 돕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신에 의하여 도움을 받는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범죄를 돕는지도 모르는 방조범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범죄를 돕는지도 모르는 방조란 있을 수가 없겠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사례입니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갑은 친구인 을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뭐 어디 가냐 이러면서 자신의 차에 태워 을이 가고자 하는 은행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은행까지 왜 갔냐면 은행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이제 차를 타고 또 우연히 또 갑의 차를 봐가지고 갑의 차를 타고 은행까지 들어간 거죠. 갑은 을이 강도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은행에 볼 일이 있어 가나보다 하면서 차를 태워다 준 것이라고 해봅시다. 이 경우 갑은 정범인 을이 강도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강도 방조가 되지 않습니다. 요컨대 갑에게는 자신이 결과적으로 도움을 준 정범인 을의 강도에 대해서 고의가 없기 때문에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범의 고의, 즉 강도에 대한 고의죠. 정범의 고의가 없어 강도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방조범은 이러한 정범의 고의에 더하여 방조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방조의 고의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돕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입니다. 따라서 돕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행위를 했는데 결국 그게 정범에게 도움이 된 행위였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방조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19 구급대원인 갑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 A가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갑이 A에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묻자 A가 을이 나를 죽이려고 칼로 찔렀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자, 여기서 갑이 피를 흘리고 있는 A에 대해 지혈제, 피를 멈추는 지혈제로 응급처치를 하여야 하는데, 실수로, 그러니까 이게 착오로, 실수로 그만 항응고제, 즉, 피가 계속 출혈되게 만드는, 피가 굳지 않게 만드는 항응고제로 응급처치를 하는 바람에 A가 피가 멈추지 않아 과다출혈로 사망을 한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 갑은 을이 A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정범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즉, 정범을 알고는 있었죠. 인식을 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갑은 객관적으로 보면 을의 A에 대한 살인 범행의 성공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갑이 항응고제만 안 썼더라도, 실수로 안 썼더라도 을은 A를 살해하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즉, 갑의 이 실수야말로 을의 A에 대한 살인 범행의 성공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갑은 을의 살인죄에 대해 방조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잘못된 응급처치를 하면서 을의 살인죄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한다는 고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돕는다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갑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A의 사망에 자신의 실수로 인한 A의 사망에 대해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을의 살인죄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라는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좀 어렵지만 이해되시죠? 자,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은 방조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조행위, 즉 돕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것에 관해 판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고, 자, 이 고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범행 사실을 알고 그 실행 행위를 가능, 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 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 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이게 판례인데요. 자, 이에 의하면은 방조행위는 두 가지 유형이 되죠. 즉, 하나는 뭐냐면 실행행위를 가능, 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가 한 유형이고, 두 번째는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 증대시키는 행위. 이 두 개가 되는 거겠죠. 자, 이걸 이제 각각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말이 어렵다 보니 예를 들어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먼저 지원행위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행위에 대한 예는 대법원 2000년 8월 18일 선고 2000도 1914 판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뭐냐면 을에게는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운전을 하려는 을에게 승용차를 빌려주어 을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자동차를 빌려준 행위는 을의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방조범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는 실행행위를 촉진하게 하는 지원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는 대법원이 1997년 1월 24일 선고한 96도 2427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어떤 예라면 갑은 핵폐기장 설치 반대 시위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이, 운동권 학생들이죠. 대학생들이 인천시청을 기습 점거하려는 시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기습 점거 시위 직전에 주동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시위 현장 사진 촬영 행위를 하였습니다. 시위 주동자 입장에서는 갑이 찍은 사진이 나중에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도록 게시된다는 생각에서 불법 점거 시위를 함에 있어
정신적으로 크게 고무되고 그 범행 결의도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례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갑의 이러한 행위는 정범인 시위 주동자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한 것이 되어 불법 시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판례입니다. 자, 세 번째 지원행위의 유형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는 대법원 1996년 9월 6일 선고 9호도 2551 판결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뭐냐면 법원의 입찰 사건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던 갑은 부하 직원 을이 입찰 보증금을 계속해서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상부에 보고하는 등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자기가 보고를 안 하는 바람에 을이 그 이후로도 쉽게 그 입찰 보증금을 빼먹은 거 아닙니까? 이 경우 갑은 그 이후에 을의 업무상 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즉 이때 용자가 쉬울 용자, 쉬울 이자니까 용이하게 쉽게 한 것이기 때문에 방조범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인 법익침해 강화 증대 행위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정범의 범죄 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 증대시키는 행위도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앞에서 보았죠. 자, 여기서 범죄가 끝난 후에는 방조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가 끝난 후에 방조를 사후방조라고 하는데 사후방조는 종범, 방조범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2009년 6월 11일 선고된 2009도 518 판결에서 아예 이 문헌 그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판결에 나온 사례는 아니지만 그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A를 살해하려는 을의 계획을 갑이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 갑이 우연히 알게 되는데 갑은 A가 죽든가 말든가 신경을 안 쓰고 살았죠. 살았는데 그런데 우연히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A의 집에서 옷에 피가 묻은 채 도망쳐 나오는 을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 자기가 그 A를 살해하려는 을의 계획을 갑은 우연히 알고 있었으니까 딱 피 묻은 채 도망쳐 나오는 을을 딱 보자마자 직감을 했겠죠. 쟤 지금 A 죽이고 지금 도망 나오는구나.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이제 을을 보고 차에 태워가지고 도망을 시켜준 거예요, 을을. 자, 이 경우에 갑이 을을 태워 도망가게 한 행위는 을이 A를 살해하여 살인죄의 범행이 종료된 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사후방조에 해당하고 그 살인죄의 방조범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갑의 행위는 을을 도망가게 한 건 맞으니까 범인 도피죄라는 독립한 유형의 범죄가 될 뿐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언제 범죄 행위가 종료되는 것일까요? 자, 이 대목에서 기수와 범죄 행위의 종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수와 범죄 행위의 종료를. 자, 기수란 구속 요건을 실현하여 완성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반면에 범죄 행위의 종료는 범죄 행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자, 살인죄와 같이 대부분의 범죄는 기수와 범죄 행위의 종류가 일치합니다. 가령 갑이 A를 칼로 찔러 A가 사망하면 그때 기수가 되면서 동시에 살인죄라는 범죄 행위도 종료를 하는 거죠. 다 이렇게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범죄는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사례를 보시죠. 갑이 A를 자기 집 지하실에 이틀 동안 가두어 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갑이 A를 자기 집 지하실에 가두었을 때 바로 강금죄의 기수가 됩니다. 바로 이제 강금 미수가 아니에요. 강금죄 기수예요, 기수. 자, 그런데 기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강금죄의 구속 요건을
실현해가지고 바로 완성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갑은 강금 미수죄가 아니라 강금죄의 기수가 됩니다. 네? 설명했죠. 그렇지만 갑의 강금 행위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강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갑의 강금 행위는 갑의 강금이라는 범죄 행위는 A가 이틀 후 풀려났을 때 비로소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기수 이후이지만 범죄 행위 종료 전의 방조는 사후 방조가 아니기 때문에 방조범이 됩니다. 종범이 됩니다. 자, 그 사례 1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의 강금 사례에서 갑이 A를 자기 집 지하실에 가두고 하루가 지났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을이 갑에게 나중에 알게 된 을이 갑에게 가가지고 야, 그러다가 A가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A를 묻기 위한 밧줄을 건네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비록 을은 갑의 강금 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도왔지만 갑의 강금 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도운 것이기 때문에 강금죄의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이 사례를 보면 을은 정범인 갑의 범죄 행위, 즉 강금 행위가 종료되기 하기 전에 정범 갑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 증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방조에 해당합니다. 자, 보세요. 을이 갑을 돕기 전까지는 그래도 A가 지하실에서는 갇혀 있었지만 묶여 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을 덕분에 A는 갇힌 상태에서 묶이기까지 했으니 A의 신체의 자유라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을의 방조 때문에, 을의 행위 때문에 강화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 기수 후 범죄 행위 종료 전에 방조이지만 법익에 대한 침해가 강화 증대되었고 또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상식적으로 갑의 강금 행위를 을이 도운 건 맞는 거니까 범죄 행위 종료 전에 이때에는 방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방조범과 관련하여 방조범은 공동정범과 구별된다는 점, 방조범의 주관적 요건으로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라는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객관적 요건으로 방조행위가 무엇인지 하는 것과 방조행위가 기수 이후에 있더라도 범죄 행위의 종료 전에 있으면 방조범이 성립 가능하다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2021년 9월 9일 선고한 2017도 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았는데요. 오늘 한 방조범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